1616년 여진족에 의해 건국된 청나라는 주변국들에 대한 정복전쟁을 활발히 실시해 만주와 외몽고, 신장, 티베트에 걸치는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면서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양 열강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자 국력이 쇠락해진 청나라는 각종 불평등 조약을 통해 점차 영토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부동항을 찾아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러시아는 1858년 아편 전쟁을 중재해 준다는 명목으로 청나라와 아이훈 조약을 체결해 아무르강 이북의 영토를 차지했으며 2년 후인 1860년에는 베이징 조약을 통해 우수리강의 동쪽 땅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바닷길이 막히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1949년 모택동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이러한 중국은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소련과 동맹을 맺으며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의 최고 지휘에 있었던 스탈린과 모택동은 내심 서로를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모택동은 소련이 각종 차관과 기술 지원을 명목으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자신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 스탈린을 싫어했으며, 스탈린은 중국이 독자적인 공산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소련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판단해 내심 모택동을 경계했습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고 프루시오프가 정권을 잡게 되자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원래 모택동은 중국과 소련이 힘을 합치면 서방 자본주의를 능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프루시오프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프루시오프는 모택동에게 다음과 같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모택동 동지, 과거에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현재는 핵무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많고 적음은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핵무기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입니다. 또한 프루시오프는 과거 스탈린의 정책을 비판하며 이제는 서방 세계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모택동이 추구하는 정책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모택동은 불구대천의적인 자본주의 국가와는 공존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택동은 프루시오프가 전임 주석이었던 스탈린을 비판하는 것도 불만이었는데, 이렇게 전임자를 비판하는 문화가 일반화되면 자신도 언젠가는 후임자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택동과 프루시오프의 좋지 못한 감정은 중국과 소련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소련은 중국이 요청한 원자폭탄 제조 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았으며,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에서도 인도를 지지하는 등 중국의 기분을 언짢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도 소련의 요청을 거절했는데, 소련은 원거리에 있는 잠수함과 통신을 하기 위해 중국 영토에 무선 송수신국을 설치하길 원했고, 소련 군함들이 중국에서 급유와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랐지만 중국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자 중국에서는 그동안 묻어두었던 소련과의 국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소련과 약 7,00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접하고 있었는데, 이 중 몇 군데에서 국경 분쟁이 야기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곳은 우수리강이었습니다. 우수리강은 중국 동부에 있는 약 3,200km에 이르는 강으로 1860년 베이징 조약 당시 청나라는 이 강의 동쪽을 러시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국경선을 어디로 하느냐였습니다. 보통 국제법상으로 강을 국경선으로 삼을 때는 강의 중심 항로를 분기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우수리강은 물줄기가 심하게 굽이쳐 흘러 정확한 중심선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러시아는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쪽에 있는 연안을 국경선으로 하고 강 중간에 있는 수많은 섬들은 모두 러시아의 영토인 것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당시 국력이 쇠퇴하고 있던 청나라는 이러한 조약 내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반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1964년 중국은 소련과의 국경회담에서 지금의 국경선은 국제적인 영토 획정의 준칙들을 무시한 불평등 조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경선은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고 소련은 이에 대해 현재의 국경선은 러시아와 청나라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설정한 것이지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국경회담이 결렬되자 두 나라의 갈등은 점차 심해져 갔는데 여기에는 중국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 소련의 군사적 우위가 상당히 경감되었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은 우수리강 부근에 병력을 증강 배치했으며 이에 따라 곳곳에서 군인들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립이 첨예했던 곳은 바로 진보도였습니다. 진보도는 우수리강 중간에 있는 약 0.74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섬으로 강의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졌으며 강물의 흐름에 따라 매년 위치가 조금씩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 섬은 중국 쪽에서 300m, 소련 쪽에서 400m 떨어져 있어 중국에 조금 더 가까웠지만 기존 베이징 조약에 따라 소련이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곳 진보도를 국경 분쟁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민간인들을 조직적으로 침투시켜 시위를 벌이거나 돌을 던지도록 하는 등 소련군을 자극시켰고 몽둥이를 소지하고 섬에 들어가 소련군을 구타해 섬에서 몰아내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련군도 보복 행위에 들어갔는데 우수리강을 봉쇄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중국 화물선의 화물을 약탈하거나 선원들을 구타하기도 했으며 어민들을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진보도에서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어 이제는 양측이 서로를 살상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소련군은 장갑차로 중국인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2명을 압사시키는 일도 있었고 서로를 향해 총을 쏴 공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진보도는 땅의 크기도 크지 않았고 지하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군사적 요충지도 아닌 곳이었지만 양 국가가 벌이는 국경 분쟁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되어 가자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의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소련과의 무력 대항을 포기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총기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 몽둥이 등을 이용한 대항을 계속한다. 셋째,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각오해서라도 군대를 동원해 소련군을 섬에서 몰아낸다. 모택동은 이 세 가지 선택지 중 전쟁도 불사한다는 세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문화혁명을 진행하면서 국내에서 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모택동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 발현하고 있어 모택동은 이들을 제거할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소련과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군사적 충돌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군사력이 강한 소련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그들을 선제 공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택동은 과거 국민당 정부를 상대하거나 6.25 전쟁 당시 미국을 상대할 때 그리고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일 때에도 이러한 선제 공격 방법을 사용해 그들의 공격 의지를 꺾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가진 모택동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중국군이 진보도를 공격하고 여기에 소련군이 반격을 실시해오면 군대를 물려 그들이
중국 영토 내로 들어오게 한다. 전 세계의 소련군이 침략군인 것을 알리고 자신들은 침략군에 대항하는 저항 세력으로 보장한다. 중일 전쟁에서의 경험처럼 소련군을 내륙 깊숙이 끌어들이고 중국군은 그들의 특기인 유격전을 전개해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다. 이러한 계획을 세운 모택동은 300만 명의 병력이 약 1년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물자를 확보하도록 했고, 전시에 운용될 작전 지휘부의 위치를 선정했으며 그곳에 견고한 방공호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1969년 3월 2일 중국군은 그동안 준비했던 치밀한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군은 전날 밤 2개의 보병중대, 1개의 정찰중대, 3개의 정찰소대, 1개의 무반동포소대, 1개의 중기관총소대 등 약 300명의 병력을 몰래 진보도에 침투시켜 매복시켰으며 다음날 아침 30명으로 구성된 또 다른 순찰대를 소련군 초소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를 목격한 소련군 70명이 지프차와 트럭, BTR 장갑차에 분승하여 즉시 출동해 중국군을 막아섰습니다. 소련군이 우세한 병력으로 중국군을 위협하자 중국군은 곧 도주하기 시작했고, 소련군은 그들을 쫓아 추격전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 총알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때 미리 매복하고 있던 중국군이 일제 사격을 실시해 소련군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후방에서 이를 목격한 소련군은 즉시 증원군을 장갑차에 태워 현장으로 보냈으며 중국군도 이에 대항해 소련군을 향해 박격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소련군은 31명이 전사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중국군은 27명이 전사하고 3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공격을 받게 된 소련군은 곧바로 보복 공격을 계획합니다. 이번 보복 공격에는 2개의 자동화 보병연대가 진보도를 직접 공격해 들어가고 그 후방에는 7개의 자동화 보병사단이 지원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군 지휘부는 소련군이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워 포위 공격을 해올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항해 진지를 강화하고 포병을 집중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측의 병력 규모는 중국군이 2,000명 정도였고 소련군은 이보다 다소 적은 숫자였지만 대신 최신 전차와 장갑차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1969년 3월 15일 진보도에서 소련군과 중국군 간의 2차 전투가 벌어집니다. 오전 10시경 중국군이 박격포 사격으로 공격을 실시하자 소련군도 이에 대항해 야포 사격으로 맞대응했으며 이어 T-62 전차와 다수의 장갑차가 중국군 진지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소련의 보병과 기계화 차량들은 중국군의 야포와 대전차포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중국군도 소련군의 타연장 로켓에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결국 이 전투는 오후 7시에 중국군이 부대를 후방으로 물리게 되면서 끝나게 되었고 소련군은 제135 자동화 보병사단을 섬으로 투입해 그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양측의 피해는 소련군 전사자 58명, 부상자 94명이고 중국군의 사상자는 최소 90명에서 최대 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련은 중국이 실제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되자 진지하게 핵무기의 사용을 검토하게 되는데 당시 중국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상태였지만 이를 운반할 탄도미사일이 없었기 때문에 핵전쟁의 승자는 소련이 될 것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소련이 핵무기의 사용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지도부는 긴장하게 되었고 결국 양측은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1969년 9월 11일 소련의 내각 총리 알렉세이 코시긴과 중국 국무원 총리 주울레가 베이징 공항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양측은 현재의 국경선을 유지하며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분쟁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한다.
라는 협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약은 소련 최고 지도부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소련과 중국은 다시 군사적 대결 구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제 양측은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혹은 실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시작합니다. 소련은 몽골에 주둔하는 소련군을 20만 명으로 늘리고 이 지역에 450여 대 핵 폭격기를 배치했으며 인도와 베트남을 포섭해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합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소련의 폭격기를 막기 위한 방공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전국에 지하 방공호를 만들고 병력을 확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1년 양측은 드디어 국경 문제에 대한 정식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와 등소평이 체결한 이 협정에서 우수리강의 중심 분기점을 국경선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쪽에 가까운 진보도는 자연스럽게 중국 영토가 되었습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소련과의 국경 분쟁은 표면적으로 과거의 불평등 조약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혼란을 무마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고 소련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확장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련과 중국의 국경 분쟁이었습니다.